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고위공직 후보자 6명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역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뭐 야권에선 지금 그분들 중에 한 두세 분을 낙마를 시키겠다 또는 뭐 자진 철회를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여권에선 이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뭐 이게 의혹이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은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를 참여하는 거는 청문회 참여에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현 정권의 어떤 인사 난맥상 뭐 이렇게 들춰보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특히 김상곤, 송영무, 이 조대엽 이 세 명의 후보자를 특히 집중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역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네. 성공의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예요. 오늘이 뭐 6.25 67주년인데 이렇게 시작된 한 주가 결국 그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얘기가 되는 게 이번 하반기에 부적격 3종 세트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만 그때 또 문재인 정부의 최초의 A매치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첫째는 인사고 두 번째는 안보 외교 불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 다가 어떻게 증폭될 것이냐 아니면 잘 해결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안 좋아질 거냐 아니면 성공을 통해서 이걸 좀 무마하면서 그다음에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냐 네. 이런 중요한 때인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한미 동맹이 어떤 성과를 낼 거냐예요. 결국은 감독 입장에서는 A매치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일단 밀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될 테고 강경화 장관을 밀어붙였을 때 한미동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성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야당의 공격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해질 텐데 그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 야당이 이 최근에 인사 난맥의 책임자로 조국 민정수석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이 세 명 중에 누구라도 이 낙마자가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야권의 이 공세가 아무래도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여권의 딜레마죠. 여기서 이제 한 두세 명이라도 낙마가 된다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조각할 때 3명씩이 탈락을 했어요. 낙마를 했습니다. 그럴 때 민정수석 그만뒀나요? 일종의 정치 공세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흠결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민정수석이 다 그거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계속 남아날 민정수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민정수석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부담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이것을 결정하고 뭐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김상조 위원장을 얘기할 때 청문회 전과 청문회 후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는 어떤 경우든 일종의 지명된 자의 권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소명할 권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나서도 청문위원들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 부분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부터 이분은 되고 이분은 안 된다. 일종의 여론으로 모든 것을 또는 의혹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또 주목받는 부분이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논문 악연으로 엮인 김병준 전 부총리가 출석을 하게 돼서 네. 이 관심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 평행의 이론이라고나 할까요? 부메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너로 남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실 그때 김상곤 그 당시 정교조의 교수협의회장이었나요? 그거 하면서 김병준 그 사회부총리에게 낙마를 시켰던 것들은 사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했을 때 국민적인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김병준 전 교수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헤쳐나가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김병준 전 부총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파장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스토리보다도 현장에서 보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그게 전국에 다 생중계가 될 테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모호성 때문에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 지금 후보자의 어떤 문제로 본다면 논문의 일부가 박사 논문에서 온 것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특히나 미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박사 논문의 일부를 논문으로 쓰는 거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건 자기 표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라는 거면 일정 부분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른 걸로 논문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박사 논문 갖고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박사 논문 자체가 지금 외국 책에서 좀 일부가 왔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후보자 측에서는 서울대 측에서 연구의 어떤 부정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지금 예단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이것도 김병준 전 부총리가 나오면서 해명을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표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상곤 당시 위원장이 굉장히 공격을 했고 그 기준이 지금의 기준하고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구 성과가 많고 능력 있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김상곤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랜 시간 교수로 있으면서 논문 자체도 많지 않았고 몇 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논문 표절 의혹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김병준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논리적으로 이게 방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강경화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즉 후보자들마다 다르게 아마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도는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그래도 아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것이 수준이 즉 국민이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도로 벗어나서 뭔가 의혹이 막 확대 재생산된 부분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새로운 정부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정도의 차이로 청문회 이후에 판단할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인사청문을 가지고 여야 간 이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추경안 통과를 놓고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경안 통과가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야권을 좀 설득을 해야 될 텐데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는 여론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고 통과 의례다 이런 식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연계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추경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고 추경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일반 예산으로 가야 하는 예산들을 추경을 하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건 야당이 원하는 걸 주면 돼요. 그게 협치의 본 모습 아닙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하면서 협상의 테이블로 힘없는 파트너를 끌어내고 이러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평가를 받는 건데 그런 노력이 없이 야당 발목 잡지 말아라, 정치 공세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계속하면은 현실적으로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지도들이 높고 그것이 버텨주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약해졌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네. 결국은 첫 번째 A매치에서 성공을 하면은 강경화 장관이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의 그 역할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성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밀어붙였던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후보자 정도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후보들이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함에서도 야당하고 진짜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경 문제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것이 새로운 정부가 지금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추경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부가 출범할 때 추경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본인이 뭔가 국정을 운영하는 자금을 즉 국정의 어떤 재정을 조달해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들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종의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심의의 기능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을 이 대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이익도 훼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가 됐건 얼마가 됐건 이 추경을 할 때에는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지지하고 자신들이 대변해야 되는 분들의 어떤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이익인데 그리고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문제다. 그리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러면 자유한국당 빼고 가겠다 그랬더니 정우택 대표가 오늘은 그러면 우리도 들어간다는 뉘앙스가 있는 얘기를 또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추경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서 필요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뭐 논리적으로 공박을 해서 실질적으로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 혈세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게 물론 내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발점들이 많아요. 이거는 처음에 한 번 해줘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몇십 년을 걸쳐서 이게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걸 심사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다른 대안들을 엮어가지고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 통과시켜야 할 것들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 예산과 함께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해법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들은 뭐 야당의 책임 있는 야당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취임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굉장히 바쁠 시간일 텐데도 오늘 이 경기도에 있는 미 이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 메시지를 대내외에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종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다양한 지금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를 재조정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사드 배치 문제, 특히나 이제 북핵 문제 뭐 등등의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협력적인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양 정상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즉 두 정상 모두 이 정상회담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것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뭐 러시아 게이트라든가 국내적인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데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미 동맹 관계에서 삐끄덕거리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동맹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지금 북한의 어떤 위협도 있고 지금 뭐 원비어의 사망 문제로 여러 가지가 이제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까지 좀 흔들린다 그러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두 정상 모두 사실은 성공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외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양보 획득 아니겠습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장면으로 좀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역시 사드 배치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습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드러내야 할까? 이게 사실 그냥 전 정부에 넘기고 기정사실을 하고 중국에서는 한미 그 동맹 관계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다시 되뇌이고 하면서 결국 동티를 내는데 사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교적으로 좀 아마추어리즘 아닌가. 결국 지지층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국익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지층들을 좀 결집을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외교적 수사나 뭐 의전적 재수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포장을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였을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그 갈등 관계에 있어서 손을 안 들어줌으로써 보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과연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있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예를 들자면 안보하고 외교 그 경제 카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경우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안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 카드를 계속 경제에 대한 카드를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안보를 좀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좀 불확실할 때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안보에 대해서는 점잖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실리를 계속 추구를 해야 합니다. 자존심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고 국민이 안전하고 국가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양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중국하고 미국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중국의 위협이 있는 게 뭐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략을 우리는 써야 하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복마전에서 어떻게 우리 자존감을 살려나갈까 이런 전략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사드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보다 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뭐 동틀랜데 거기에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 사드 배치가 급속하게 빨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했다.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의 전제는 뭐냐면 그 전 정부에서 했던 양국 간의 합의는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미 양 정상 간에 했던 식으로
사드를 배치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느냐? 즉 일종의 법적 절차,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사드 배치 반대가 있어요. 뭐 이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어요. 사드를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설득을 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까지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